시아버지의 유품인 금 두꺼비를 소중하게 보관한 시어머니,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몰래 금 두꺼비를 금은방에 팔아버리는데 충격적인 반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가게 문 열기 전 매일 새벽 장독 때 물부터 갈고 흙 묻은 발로 마당을 쓸던 남편이 참 그립습니다. 사람은 성실했지만 말수는 적은 편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수호신이다. 꼭 지켜줘. 그게 바로 금으로 된 두꺼비 장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6.25 피난길에도 품에 넣고 다녔다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 밑에 조용히 모셔두고 남편이 떠난 뒤로 30년 가까이 매일같이 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두꺼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저와 우리 집안의 추억이자 역사였죠. 그런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거요? 금은방에 팔았어요. 세상에 1,800이나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화성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고 저는 장사 수완이 괜찮아서 그런지 큰 돈은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죠. 그 시절 남편은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 서서 두꺼비 장식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리곤 했어요. 아버지 유품이야. 이 집 기운을 지켜주는 거야. 시아버지는 6.25 때 경상도에서 피난 내려와 포장마차로 시작해 일군분이셨어요. 그분이 전 재산 중 유일하게 물려준 것이 바로 이 금두꺼비였죠. 실은 진짜 금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그걸 무슨 성물처럼 여겼어요. 명절마다 닫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그 두꺼비부터 꺼내보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누웠을 때도 말은 못하면서 손끝으로 뭔가를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뭘 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제 손에 꼭 쥐어준 게 그 두꺼비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마지막 자존심이야. 아무한테도 절대 넘기지 마. 그 말이 유언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꺼비를 장독대 밑에 조용히 모셔두고 매일같이 물도 뿌리고 기도하듯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가게가 어려웠을 때도 그 두꺼비 앞에 앉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물었죠. 그게 제 버팀목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그 두꺼비만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았다는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지난 인생과 제 마음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그걸 왜 팔아? 어차피 남편 거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그녀의 가벼운 말투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처음에는 참 얌전하고 착한 이미지였어요. 아들 집에 오면 언제나 웃으며 저를 챙겨주고 명절마다 카네이션도 사다 주고 가끔은 제 손목에 예쁜 팔찌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자주 바빴고 며느리는 자기 할 일에 쫓기느라 가끔은 저와 거의 대화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늘 참으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서 제가 느끼지 못한 뭔가가 있었어요. 가장 불편했던 건 그녀가 자꾸 제 물건들을 손대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죠. 어머니, 그 두꺼비가 보물이었죠? 다만 잘 보관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그냥 경고처럼 들렸고 저는 그냥 알았어, 잘 지킬게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몇 주 후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두꺼비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그거 정말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 두꺼비 금은방에 팔면 꽤 비쌀 거예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엔 팔고 나서 새로 장만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금은방에 팔자는 말은 그 어떤 장난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두꺼비는 제겐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유언 같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벙쩍 멍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물건인데 제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왜 팔아?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당연한 일처럼 대답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남편 것도 아버님의 것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죠. 물건 하나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고 숨이 턱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금두꺼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 제 삶의 흔적을 함부로 다루려는 태도,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마음은 결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척인 끝에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지켜온 것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될 수 없다. 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2,200만 원을 주고 그 두꺼비를 되사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 두꺼비를 두고 말했죠. 네가 손 뗀 순간 넌 이 집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다. 며느리는 제가 두꺼비를 되찾아와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그걸 왜 다시 사셨어요? 손해만 보셨네요. 요즘 그런 거 다 그냥 파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두꺼비를 마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이 집의 시간이고 내 남편이고 내 청춘이야. 그녀는 여전히 눈을 끔벅이며 멍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미신이죠. 요즘 누가 이런 걸 장독대 밑에 모셔두고 그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쌓였던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래, 미신이야. 근데 그 미신 하나 붙잡고 내가 혼자 살아남았어. 내 남편이 네 시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눈을 껌벅이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그걸 네가 함부로 손 뗀 순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드디어 그 말에 상처받은 듯 눈을 휘둥그레 떴죠. 어머니, 저한테 너무하세요.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내 허락 없이 팔 생각은 안 했어야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손끝이 덜덜 떨렸죠. 그건 너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야. 그건 우리 집의 역사야. 네가 무슨 권리로?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렇게라도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울면서 친정으로 갔어. 그 두꺼비 말이야. 내 아내가 팔았더라. 네 아버지 마지막 유품을. 뭐, 설마 그걸 가지고 싸운 거야? 그 말에 저는 핏줄이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그깟 걸로? 지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엄마,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일로 며느리를 쫓아낸다는 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 나는 감정적이야. 내 아버지 죽고 나서도 매일 장독대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살았던 게 감정적이었지. 엄마, 너도 그 애도 이 집의 시간을 전혀 몰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바닥에 앉아 금두꺼비를 다시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잘했죠? 나 이제 안 빼앗겨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진 말.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눈빛은 분명히 저를 향한 실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너무하냐? 네 아내가 내 아버지 유품을 팔았어. 허락도 없이. 그래도 그렇지. 그걸로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세상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벌컥 솟구쳐 말했죠. 요즘 세상? 요즘 세상이면 남의 물건, 그것도 유품을 팔아도 되는 세상이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냐? 엄마, 그거 그냥 장식품이잖아. 금두꺼비 하나로 가정이 이 지경이 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탁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두꺼비 하나? 그래, 네 말대로 그냥 금덩어리면 어때? 근데 넌 알아? 그거 지키느라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거야. 그걸로 왜 가족이 깨져야 하냐고요.
그 가족이 먼저 깨려고 했잖아. 나한텐 상의도 없이. 그걸 몰랐니?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실 와이프가 사정이 좀 있었어요. 친정 쪽에 일이 있어서.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지. 엄마, 우리가 급해서 두꺼비 좀 팔아도 되냐고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어머니가 허락하실 리 없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몰래 한 거냐? 그래놓고 지금 내가 너무했다고? 거실 공기가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오갈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말할게. 너희 둘 다 지금은 집을 나가 있어라. 난 내가 지킨 걸 이제는 너희한테 맡길 생각 없다. 아들은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식탁 위에 두꺼비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잘했지, 당신? 나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나가고 아들이 연락을 끊고 나자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단 수상하게 조용했죠. 시장에 장 보러 나갔는데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던 반찬 가게 주인이 힐끗 저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말더군요. 순덕이네 며느리 친정 갔다며? 그래 시어머니랑 싸웠다지 뭐야? 근데 금두꺼비 하나 가지고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들었어.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금두꺼비 하나? 그게 지금 동네에 퍼진 얘기인가요? 마치 제가 미신에 미쳐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은 괴팍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에 괜한 얘기 퍼뜨리지 마세요. 와이프 힘들어해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퍼뜨리긴 누가 퍼뜨렸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며 수군거리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잖아. 며칠 뒤 복지관에서 봉사하던 복지사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며느리 분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왜요? 며느리 분이 어르신 걱정이 된다며 복지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력이 요즘 부쩍 떨어지신 것 같다고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매 상담까지? 눈앞이 핑 돌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제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 셈이었나 보더군요. 그날 밤 저는 통장 내역부터 시작해 병원 진단서, 가계부, 전기세 고지서까지 꼼꼼히 꺼내 정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쩡한지, 내가 얼마나 정상이었는지 증명해야겠구나.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참고 넘겼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증거부터 차곡차곡 모으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먼저 복지관 상담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 기록도 녹음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정신건강 진단까지 모두 받아 문서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님, 너무 정상이신데요? 이 정도면 제가 오히려 도움 좀 받아야겠는데요. 농담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서 나누는 말 하나하나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와이프 우울증이 왔대요. 엄마 때문에. 내 탓이니? 엄마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와이프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그럼 네 아내가 팔아치운 유품은 내 감정이 아니었냐? 엄마, 그냥 그런 물건 하나에 집안이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 물건? 그게 그냥 물건이냐? 내 아버지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 손에 쥐어준 거다. 그런 걸 내 마누라는 말 한마디 없이 팔아먹었어.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그 문자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출력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복수라기보다는 존엄 회복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기도청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나이 지긋한 여변호사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물손괴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더군다나 며느리가 정신적 이상을 가장해 후견인 권리를 시도하려 했던 정황까지 있네요. 그럼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증거가 이렇게나 많고 말 한마디 없이 유품을 처분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두꺼비 감정서, 구매 영수증, 통화 녹음, 며느리 문자, 병원 진단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라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엄마, 고소장은 뭐예요? 봤구나. 엄마, 진짜 이러면 우리 사이 끝이에요. 그 말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이라도 좋아. 니들이 먼저 가족을 버렸잖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엄마답지 않아요. 엄마다운 게 뭐냐? 말없이 속고만 있어야 하는 거? 유품을 팔아도 나를 치매로 몰아도 그냥 참는 거?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나를 지키는 전쟁. 니들도 네 편을 지키겠지. 나도 내 삶을 지켜야지. 그날 아들은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며 처음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할 줄 알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도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정희 이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 그 애 처음엔 참 착한 줄 알았는데 속을 모르겠더라니까. 시장 반찬가게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즉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다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참고만 사나 몰라?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준비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첫 공판 날 어머님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단 혹시라도 며느리 측에서 감정 호소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히 감정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판을 앞두고 저는 복지관 상담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응원합니다. 어르신은 절대 이상한 거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손은 두꺼비를 꼭 쥐고 있었죠. 공판 며칠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고소 취하해줘요. 와이프 요즘 불안장애로 병원도 다녀요. 엄마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우리 가정 다 무너져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걸 지금 말하면 뭐하니? 내 마음이 무너졌던 건 너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냐? 엄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진짜 보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문자 캡처,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 그리고 며느리가 팔아치운 금두꺼비 사진. 이게 보기 싫었겠지. 근데 나는 매일 이걸 껴안고 살았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판 당일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청 옆 법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하자 마치 시간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고석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 유품인 금두꺼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사실이 맞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장식품인 줄 알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보다 기억이 자주 흐트러지셔서 제가 대신. 기억이 흐트러진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판사가 짧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평균 이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명확한 병원 진단서와 정신건강 기록, 복지관 상담 기록까지 제출하며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녹음 파일 재생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또렷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 두꺼비 금은방에 팔았어요. 1,800이나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거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정적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서적 학대와 재산권 침해,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 누군가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였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하지만 그 무게는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라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원 앞벤치에 앉아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 정리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어머님. 며느리 측은 민사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호명령도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 말이 너무도 차분하게 들려서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말끝이 떨렸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군요. 저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거 알지? 알아요. 며느리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냥 믿어버린 거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말했죠. 내가 왜 그 두꺼비를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제는 알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랑 내 40년이 거기 다 들어 있었다. 그걸 내 아내는 말도 없이 가져갔지. 그리고 넌 날 정신병자 취급했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전화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집을 찾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두꺼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있었지? 오늘도 나 지켜줘.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편안한 순간입니다. 마당 한켠엔 상추, 부추, 고추가 한창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시장 나가면 이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봅니다. 어머니, 그 일 뉴스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잘하셨어요. 요즘엔 그렇게라도 자식들 정신 차리게 해야 해요. 가끔은 동네 청년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돕겠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할머니, 어르신 권리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지킨 것뿐인데 뭘.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합니다. 그토록 외로웠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켜내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가끔 연락은 합니다. 전처럼 매주 오는 건 아니지만 명절이나 생신 땐 잊지 않고 문자를 보내요. 엄마, 오늘은 그 두꺼비 앞에 꽃 올려놔요. 그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그 아이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거겠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는 게 꼭 값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저는 두꺼비를 장독대에만 두지 않아요. 마음속에도 단단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제 삶을 지켜낸 상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며느리를 괜히 미워한 건 아닐까? 스스로도 수십 번을 되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손댄 건 단지 금두꺼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었고 제가 살아온 시간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였습니다. 그걸 아무 말 없이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다는 건 물건 하나가 아니라 제 존엄을 짓밟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두고 참으라고요? 그래야 좋은 시어머니인가요? 이젠 그런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유로 아내나 남편이라는 이유로 참고 계신가요? 제발 참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합니다. 존중은 가족이라는 단어로 자동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남도 나를 지켜줍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제 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겠죠.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지킨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족인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억누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깟 물건 하나쯤이야, 그 정도 말쯤이야 라고 넘겨졌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흔든 깊은 상처였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 앞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